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 손실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제곱 오차를 이제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분류에 사용되는 손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회계에서 사용되는 손실은 그냥 평균제곱 오차입니다. 뭐 더 이상 이제 다른 논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분류의 손실은 훨씬 더 좀 논의 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출력 손실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서는 이제 오차 제곱합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 그런데 더 이상 사용되지는 않고요. 1960년대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요것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정립된 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오차 제곱합이 직관적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서 이제 오차 제곱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112페이지 오차 제곱합인데 그 아까 이제 이미 논의 드린 대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점은 B, 더 이상 안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손글씨 숫자 인식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10개짜리를 했는데 이게 10개인가 3개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번잡스럽기 때문에 저는 좀 줄여가지고 3개짜리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출력이 다음과 같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출력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하냐면 요 각각이 아까 논의드린 대로 이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표시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규먼트 맥스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건 이제 1차원의 벡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측을 0번, 1번, 2번 중에서는 0번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감이 최대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0번에 대해서 자신감이 70%고 나머지는 그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0번을 선택하는 것이 예측 레이블이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요 레이블이 정답 레이블이죠. 정답 레이블이 진짜로 0번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차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냐 하면 됩니다. 되기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그 0, 1,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이게 누구랑 빼지는가에 따라서 오차의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서로 이제 오차를 구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머신러닝에서도 논의드렸지만 이제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하딩 코딩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과 그 어떻게 수행하는가 이런 점을 먼저 좀 공감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입력과 출력은 수치형 변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도와 속도 같은 연속형 변수가 있고 RGB와 같이 세 가지 중 하나의 값이 되어야 하는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출력이 연속형인 경우 회귀 분석의 대상이고 범주형인 경우는 분류를 수행합니다. 출력이 아닌 입력 특성도 범주형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수치로 표현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RGB를 각각 0, 1, 2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소관계나 순서의 개념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숫자 모두 의미를 대표하는 표기인데 이러한 표기는 올바른 의미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012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처럼 올바르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는 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빨간색이 초록색보다 작거나 초록색은 파란색보다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그런 대소관계가 실제로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날씨가 영하 14도다 라고 하는 것과 영하 3도는 당연히 대소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속형들은 정답하고 예측값의 이제 차이를 이제 빼는 이런 이제 방식을 수행을 할 때 요 수치들 자체가 서로 연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RGB와 같은 이런 유형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0번,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이런 대소관계라든지 순서의 개념을 여기에 반영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정답이 예를 들어서 그 2번인데 예측을 2번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없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럼 이제 그 항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예측을 1로 하는 경우와 세 번째 예측을 0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2로 이제 정답이 2인데 예측을 1로 하나 0으로 하나 둘 다 틀린 건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이런 거죠.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는데 그 사지선다에서 그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사지선다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정답이 1번이었는데 내가 2번으로 골랐어요. 아, 1번에 가까우니까 조금 아쉽군요. 점수, 부분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틀린 거거든요. 1번이 아니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갖고 오류를 구하게 되면 얘는 오류가 1이 나오고요. 얘는 오류가 2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정답이 2일 때 예측을 1로 한 것이 0으로 한 것보다 오류가 적냐?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거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정답이 아니면
틀린 정도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냥 다 오답인 거예요. 정답이 아니면 다 오답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표현할 때 수치로 표현되면서도 대소관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원핫 인코딩입니다. 원핫 인코딩은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을 각각 직교적인 단위 벡터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려면 범주형 변수의 가능한 값들만큼 차원이 필요합니다. 즉, RGB 세 가지 값이 가능하다면 각각의 값은 3차원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R 값은 100, G 값은 010, B 값은 001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은 서로 크기가 같으면서 직교적이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없고 모든 값들이 서로 다른 값들과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은 다른 모든 값들과 다름의 정도가 동일합니다. 즉, 빨간색을 나타내는 벡터는 초록색이나 파란색의 벡터와 다름 정도가 동일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각각의 값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할당할 때 대소관계나 순서의 의미가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핫이라는 명칭은 단위 벡터의 값에서 오직 하나만 1의 값을 갖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아니라는 거죠. 초록색이면 초록색이지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아니라는 거고요. 파란색이면 파란색이지 초록색이나 빨간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거나 그냥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우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원핫 인코딩을 위해서는 원핫 벡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넘파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핫 벡터를 이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답 레이블을 원핫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 0번, 1번, 2번에 대해서 원핫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numpy argument max를 원핫 행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정답이 0번, 1번, 2번 중에 하나이어야 되는 상황인데 0번, 1번, 2번을 각각 이제 무엇으로 이제 표현하느냐? 100, 1은 010, 2는 00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원화 생렬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이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혀 아니죠. 이진법은 크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0, 1 순서가 있죠. 그죠? 원하생렬은 그런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진법이 이제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출력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왔을 때 레이블이 0번이다 라고 하면 이 원하생렬에서 레이블을 이제 주게 되면 원합 벡터가 다음과 같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정답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답 벡터와 대비되는 것이 y predic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차를 구할 때 이 정답 벡터랑 모형의 예측을 두 가지를 서로 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각 자리별로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답이 100인데 예측을 이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의미적으로도 올바라야 되는데 그 점도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 출력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기계학습에서 범주형 변수는 보통 원하드 인코딩 변환이 필요합니다. 정답 y 값이 분류 출력 신경망 모델에서 사용되려면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0부터 9까지 중에서 정답이 0이라면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했을 때 0부터 9까지 10차원 벡터로 표현되고 그 중에서 0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집니다. 한 개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원핫이라는 명칭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우리 했고요. 분류 출력의 값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답의 경우 정답에 대응하는 값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류 출력의 예측 확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모호한 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에서 자신감이 100%입니다. 예측 확률의 합계는 1.0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1.0, 즉 100%라면 다른 것들은 모두 0입니다. 비교해서 모델이 예측한 값들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정답에 대응되는 값의 자신감이 80%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계가 1.0이 되면서 그보다 더 큰 값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다른 경우 정답에 대응되는 값의 예측 확률이 0.4, 즉 40%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합계 1.0 범위에서 더 큰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값이 있다면 그 값을 예측 결과로 내면서 정답과 다른 답을 예측하게 됩니다. 신경망 분류 출력의 형상에 맞춰 목표 값의 형상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정답의 경우를 확률적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출력을 원하드 인코딩으로 변환하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모형이 어떤 의미의 모형이 있는데 분류를 이제 수행하는 모형이죠. 근데 이 모형이 예측을 이제 냈는데 요 예측을 낼 때 분류 출력들은 이제 각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 자신감을 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모형이 정답에 대해서 완벽한 자신감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0.7, 뭐 70%, 20%, 10%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거 자신감 나는 여기서는 100%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0이 되게 될 겁니다. 완벽한 경우죠. 그죠? 모형이 그런 완벽한 예측을 할 수 있냐?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완벽한 예측을 한 경우에 이렇게 어느 하나가 1.0이 되고
합계가 1.0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표본에 대해서는 오차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정답을 표기한다는 것 자체는 확률적 자신감의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이 원하딩 코딩으로 표현한 것이 그런 관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정답에서의 자신감이 100%, 모호한 점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원하딩 코딩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것이 확률적 자신감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를 다음과 같이 이제 구했어요. 이렇게 구한 오차가 무엇이냐면 112페이지 식 4.1번에 요 K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1번하고 예측 1번하고 빼고, 그죠? 정답 2번하고 정답의 2번 자리에 있는 것과 예측의 2번 자리를 서로 빼고 각 자리별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 합쳐주는 거죠. 그게 오차 제곱합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죠. 평균 제곱 오차랑. 그래서 지금 오차가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계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합계를 구할 때 보시면 지금 합계를 구하면 그냥 이게 빵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직전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숫자들을 일부러 채택을 했는데 요게 0.3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이니까 요거를 다 더하면 오차가 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오차가 0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오차의 합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절대값 그리고 미분의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곱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차 제곱 합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이 오차 제곱합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정답이 얼마가 있는데, 그죠? 그 정답 레이블이 이제 0번인데 정답 벡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형성한 원합 행렬이 이제 필요한데 이 원합 행렬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유형의 개수만큼 다음과 같이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로 해당 위치의 벡터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형의 개수가 지금의 경우에는 그 3개인 거예요. 왜냐? Y 프리딕트가 3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오차 제곱합도 정답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오차의 최소값은 0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 값들이 이제 크겠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오답을 내기도 하고 정답에서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모형이 이제 점차 훈련을 해서 좀 더 잘해요. 그러면 얘보다 이제 낮아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런 식으로요. 그죠? 수치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소점 두 자리 정도까지만 표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5차 제곱 합수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이 정답에 대응하는 쪽에 자신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좋은 품질의 예측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5차 제곱 합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논의를 할 수 있었냐면 이 분류의 경우에 그 교재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K라고 하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K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요 K는 결국은 이제 그 0부터 쓰면 이제 C-1이라고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유형의 개수죠. 그리고 이제 그 유형의 개수는 결국 그 출력의 개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모형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x를 집어넣고 출력이 이제 그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이 분류의 경우에는 s by c의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s by n이 들어가서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면 여기서 원핫 인코딩으로 원핫 벡터로 정답이 표현이 됐다. 그런 점까지 논의하기에 좋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5차 제곱합이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하신 점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게 뭐냐면 2분의 1은 여기 왜 들어갔어? 그죠? S로 나누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이 미분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미분을 이제 하게 되면 요 2가 이제 뽕 내려오겠죠. 근데 뽕 내려와서 굳이 이거를 그 2를 곱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하면 이게 그냥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미분용입니다. 미분을 대비해서 그냥 2분의 1로 한 거지 뭐 이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요 s가 의미가 있어요. 요 s개로 무조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평균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분의 1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미분의 그 수치를 조정해 주기 위한 정도의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 제곱합을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드려 놓고 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3페이지 하단의 서술도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손실함수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오차 제곱합을 분류 손실로 쓰는데 취향에 따라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면 쓰세요.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머스트가 돼야 됩니다. 머스트.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차 엔트로피 계열의 오차를 분류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강력한 주장이죠. 그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1960년대 이후로 이미 그 신경망 이전에 로지스틱 회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정립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요 114페이지 식 4.2번을 보시면 이제 오차 제곱합수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이런 이유입니다. 발전사적인 것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응? 왜? 전혀 직관적이지 않죠. 갑자기 로그를 왜 했을까? 이런 점들이 전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정보 이론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대비시켜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좀 노력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번 지나가면은 그냥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이제 이거를 보실 때는 어떤 자세로 보시면 되냐면 결혼식 하객의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 뭐 해.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면은 이제 뭐 지인들 만나고 대강 보고 바로 이제 필요 현장 가갖고 수다 떨잖아요. 약간 그런 식인데요. 왜냐면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별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류해서는 이걸 사용하는데 근데 이거를 논의 없이 사용하면은 의아한 점이 많이 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왜 쓰라고 하는 걸까?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신 김에 요거를 이제 한번 끝장을 내고 그죠? 승부를 보고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를 얻으시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논의를 쭉 정리해 나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출력 유형은 대체로 회귀와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유형에 따라 손실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귀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손실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의 변형이고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와 출력에 따라 적합한 손실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주로 회귀 출력의 손실함수로 사용됩니다. 각 표본의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구하고 오류의 제곱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오류는 음수와 양수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오류는 좋지 않은 것이니까 절대값의 효과를 내면서도 오차를 부각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오차 제곱합을 배치 크기, 즉 표본의 개수로 나누면 전체 표본에 대한 평균 손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즉, 관측된 데이터에는 일정한 오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예측값은 실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분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포의 데이터의 관측값을 기반으로 모델의 예측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 가능한 모형 중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근래 이러한 분포를 보였다라고 가정하고 현재 표시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예측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다음 가격은 형성된 모델인 직선을 따라 어딘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주식 가격이 실제의 가치도 반영하지만 종종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실제 가치를 왜곡하는 일종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는 수학적인 공식이 아닌 현실의 관측값에는 거의 어디에나 있겠죠?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할까요? 만약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싸거나 싼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장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러한 오류가 얼마나 심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가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가정은 여러 가지 분포 모델로 수행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포 과정은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많은 관측 데이터에 대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의 사람들을 모은 다음 키 또는 몸무게를 재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정규 분포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종종 그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정답은 관측된 값들로부터 형성된 모델의 예측값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정규 분포 과정이고 그러한 가정은 경험적인 관측과 상식에 일치하는 편입니다. 손실을 구할 때는 먼저 분포 과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귀의 경우에는 모델의 예측값은 진정한 정답에 대해 정규 분포의 오차를 가정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따라 최대 우도 추정을 하면 평균 제곱 오차의 손실함수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가 회계의 손실함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손실함수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차이를 구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함수 집합이 손실함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분포 과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모형을 이제 애써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애써서 만든 모형이 진짜 새로운 데이터, 미래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때, 그때 이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이 얼마나 맞을까? 정말 맞을까? 그거를 보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금융시장 같은 곳에서 뭐 비트코인을 예시로 들었는데 비트코인을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 회사를 이제 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비트코인 이제 한 것뿐이고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과거의 패턴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모형을 형성했는데 그러면 이 모형은 현재 주어진 우리의 이제 관찰된 데이터까지에 대해서 최선의 모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까 논의드린 대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떡상할지 아니면 떡락할지 아니면은 요대로 갈지는 예상 불가해요. 이제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형을 사용하고 쓰고자 한다면 어떤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자체는 이 모형을 통해서 예측을 수행했을 때 아무래도 이것은 모형이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오차가 이 모형이 현재 주어진 데이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오차의 정도가 요 정도의 정규분포 범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야지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지점이 이제 여기인데 실제 정답이 모형은 여기를 예측했는데 정답이 여기에 나왔어요. 실제 데이터가. 그러면 이만큼의 괴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 모형 자체는 그냥 사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충분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미래에도 그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형이 새로운 지점에 대해서 예측력을 가질 것인데 그 예측력이 완벽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항상. 따라서 근데 그 완벽하지 않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 가정을 하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하면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이니까 이 오차가 없는 경우의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즉 예측하고 정답이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가정을 해야 이 모형을 쓰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모형의 예측으로부터 더 상이한 값들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이한 값들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모형의 예측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해야 이 모형을 쓰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죠? 이 가정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 모형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식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류 출력의 경우에는 좀 다른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와는 달리
분류 예측은 유한한 가짓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분류 예측 분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시 중 하나는 주사위를 던진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주사위의 경우 1부터 6까지 결과 중 하나가 가능합니다. 주사위에 문제가 없다면 각 결과의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하지만 1.5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회귀 예측과는 분포가 다릅니다. 유형별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확률의 합계는 당연히 1.0입니다. 분류 출력의 정답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우는 베르누이 분포이고 3개 이상의 유형 중 하나를 예측하는 경우는 베르누이 분포를 일반화한 범주형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 출력의 분포는 근본적인 가정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육면 주사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능한 출력의 경우가 1부터 이제 6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1.5가 되냐는 거죠. 주사위가 뭐 이렇게 막 섰어요.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 아까 회귀 출력에서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오차를 구했는데 이런 것들은 요 두 가지 값이 연속적인 그런 실수값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가능한데 분류 출력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자체가 분류 출력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분포 가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분포는 이것 아니면 저것, 0 또는 1 둘 중의 하나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분류 출력으로는 이진 분류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값의 합계가 1.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에서는 어느 한쪽의 확률이 결정되면 자연히 다른 하나의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진 분류의 경우는 어느 한쪽의 확률만을 구하는 형태로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오차 제곱 합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게 그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오타를 좀 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좀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차 제곱 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요 공식이 뽕 튀어나왔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 오차 제곱 합입니다. 그러면 오차 제곱 합을 분류에 대해서 쓰면 왜 안 되는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실함수는 분포 과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분류 예측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시나 분포 과정 때문입니다. 분류 예측의 결과는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가짓수의 유형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지 9와 4분의 3 승강장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경우라면 유형 분류는 베르누이 분포라고 불리는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 즉 이산 확률 분포는 0이거나 1이지 0.5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라면 6개 중 하나의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3.3이나 5.5와 같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분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면 공식이 유도되더라도 잘못된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류 출력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출발해도 공식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분포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도된 손실함수를 분류 출력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결혼식에 아까 이제 비유를 드렸으니까 이 잘못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면 이 절차가 올바르다고 해도 그냥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결혼식의 절차 자체는 다 올바라요. 뭐 이렇게 뭐 이제 인사드리고 뭐 하객께 인사드리고 뭐 주례 보고 뭐 다 해서 딴따라 했는데
남자가 유부남이야. 그러면은 모든 절차가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분포 가정 자체가 여기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분류 출력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가정해 라고 해버리고 하면은 오 5차 제곱합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분포 과정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1960년대에 이미 그 해당 분포 과정의 바람직한 적절한 방식이 이미 1960년대 이전에 1950년대라고 해야 되겠죠? 제시가 됐고 그것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점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중간에 PPT 빠져 있는 건 나중에 유튜브로